실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 기반 정유공정 성능 최적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정유공정의 성능 최적화를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이 AI 모델은 어떻게 학습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공정은 어떤 공정이냐면 원유가 들어와서 크루드 디스틸레이션 유닛 CDU 유닛이라는 걸 지나면 가솔린으로도 나가고 LPG 그리고 또 디젤 이런 것들로 이제 분리가 돼서 정제돼서 나가게 되죠. 근데 그 상당히 많은 양이 atmospheric residue라 그래서 AR이라고 불리는 이 벙커슈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30%나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다가 버리기에는 아깝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크래킹을 하겠다. 추가적으로 쪼개주겠다. 여기에는 아직 탄소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그런 물질들이 남아 있는 거라서 촉매를 가지고서 후처리를 좀 더 해서 또 필요한 의미 있는 뭐 가솔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겠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촉매가 쓰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피드로 넣어주기에는 촉매가 금방금방 상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피독이 되고 뭐 금속 같은 게 이제 막 누적이 되고, 특히 뭐 설퍼도 이 촉매의 액티브 사이트를 방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황질소, CCR, 니켈, 바나디움 이런 것들을 전 처리를 좀 해줍니다. 처리를 해줘요. 그러한 공정을 이제 RDS 공정이라 그럽니다. FCC로 넣어주기 전에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RDS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퍼를 없애주는 공정이다. 근데 설퍼만 없애주는 건 아니고 질소도 없애주고 CCR이라는 것도 없애주고 메탈들도 없애주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촉매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촉매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촉매에 또 수명이 있겠죠. 얘가 작동할 수 있는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6개월마다 교체를 해줍니다. 6개월마다 교체를 해주고, 이 촉매를 교체하기 위해서 공장이 셧다운이 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실이 나겠죠. 공장을 돌리지 못하면 손실인 거고, 처리를 못하면 이제 손실인 거고, 또 촉매를 새로 사다가 넣어줘야 되니까 또 손실이 나겠죠. 최대한 촉매를 오랫동안 써줘야 되는데, 그 오랫동안 써줄 때 불순물을 제거 못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촉매 에이징도 고려를 해가면서 그때 예상되는 이 불순물 제거량 같은 거를 예측을 해서 운전 조건을 잘 잡아줘야 되겠다. 촉매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은 이제 사용자가 운전 온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촉매가 활성도가 떨어지는 걸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방향속도 높일 수 있죠. 그걸로 커버를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도라는 게 무작정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360도에서 400도 정도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올리고 나면은 이제 촉매 수명 다 했다 하고서 이제 셧다운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에너지를 온도를 올린다는 건 이제 에너지를 소모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이 제거량을 달성을 하면서도 온도를 좀 낮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운전 조건들을 달성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RDS 와중에 디젤이라는 걸 또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일부 디젤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썰머 크래킹, 온도가 높기 때문에 크래킹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디젤도 갖다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디젤 생산량도 좀 고려를 해서 운전 조건을 결정해 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운전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측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원유가 너무 복잡하게 막 섞여져 있는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AR이 너무 복잡한 게 섞여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first order, first principle 이론적으로는 얘를 모델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뉴럴넷 모델이 필요하게 되겠죠. 뉴럴넷 모델들을 구축을 할 건데 각각 불순물의 제거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것, 또 디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뉴럴넷 모델을 구축을 합니다. 즉 어떤 뉴럴넷 모델은 황이 제거되는 양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요. 근데 이 피처를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결국 설퍼가 제거되는 양을 예측을 하는 건데 이 제거량이 이제 뭐에 의존할까? 그거를 사람이 어느 정도 피처를 결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황이 들어오는 그 양,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몰라 플로레 이런 것들과 촉매에 이제 에이징에 또 영향을 준 게 누적 메탈 처리량, 누적 그 CCR 처리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징에 좀 영향을 크게 줘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온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반응기의 온도를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제거량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인let 불순물이 얼마 들어오냐, 지금까지 이 누적 처리량이 얼마가 되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오퍼레이션 컨디션 쪽 템퍼러처, 리액터의 템퍼러처가 중요하겠다. 그리고 템퍼러처라는 게 아무 템퍼러처를 원하는 건 아니고 황을 제거하는 촉매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것에 이제 템퍼러처를 원하는 거고, 요 밑에 부분, 반응기 밑에 부분에는 뭐 질소를 제거하는 촉매가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질소 제거량 예측할 때 써먹겠죠. 그 온도는. 그래서 관련된 온도를 이 피처로 잡아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이드로젠 플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과량으로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영향을 미치지가 않고요. 압력도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압력에서 운전을 해요. 그래서 별로 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온도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이드로젠 플로레이트는 이미 과량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럴넷 모델을 구축하는 게 1차적인 목표겠구나. 이 뉴럴넷 모델만 구축이 되면 우리가 배웠던 지네틱 알고리즘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결정 변수가 이제 온도인 거예요. 온도인데 운전 온도인데 이 운전 온도를 별로 높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모든 이제 뉴럴넷들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이제 뉴럴넷들을 사용을 해서 황이 제거되는 양도 계산할 수가 있고, 질소가 제거되는 양도 계산할 수가 있고, CCR이 제거되는 양도 계산할 수가 있고, 니켈 그리고 바나듐이 제거되는 양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제거되는 양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게 뒷단으로 FCC 쪽으로 넘어가는 게 어떤 제한 조건을 넘지 않는지 체크가 되겠죠. 어떤 온도가 하나 디시전 베리블이 있을 때 제거량이 예측이 되고, 그걸로부터 이제 충분히 제거가 됐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온도로 하면 또 다른 제거량이 나올 거고, 이게 만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판단이 되겠죠. 그 중에서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걸로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최적화 알고리즘을 가지고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뉴럴넷 모델을 도대체 어떻게 구조를 제안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물리화학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 뉴럴넷이 학습이 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RDS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피드가 이제 설퍼가 많은 atmospheric residue 벙커CU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벙커CU. 이게 들어와서 이 반응기가 여러 개가 있는 파트, 여기만 이제 우리가 뉴럴넷으로 갈아낄 거예요. 여기만 이제 뉴럴넷으로 갈아낍니다. 여기서 제거량이 예측이 되는 순간 들어오는 것 빼기 제거량 하면은 여기서의 나머지 녀석들이 넘어가는 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파트들은 이제 또 그 하이시스 같은 그 공정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모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뉴럴넷 모델로 구축을 해보겠다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황, 질소, CCR, 니켈, 바나듐 같은 것이 제거가 된다. 제거가 되고 최종적으로 FCC 쪽으로 넘어가는 이 프로덕트 전까지 몇 개의 이제 세퍼레이션들을 거치게 됩니다. 세퍼레이션들을 거쳐. 이거가 제거가 됐다는 얘기는요. 원래 들어있던 황이 촉매 반응에 의해서 수소와 결합을 해서 이게 됐다는 얘기고요. 얘가 제거가 됐다는 건 또 수소와 반응을 해서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됐다는 얘기고요. C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촉매에 붙으면서 없애지고 또 니켈과 바나듐 같은 경우도 역시나 촉매에 붙으면서 사라지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촉매 에이징에 또 영향을 미치겠구나, 누정량이.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H2S랑 암모니아는 기체로 해서 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거가 돼줬는데 황과 어쨌든 암모니아가 이런 걸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전환이 된 녀석들을 어쨌든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빼줘야 돼요. 빼줘야 됩니다. 빼줘야 되고 일부 수소가 남은 거는 리사이클을 넣어주겠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는 일부 남은 걸 뭐 리사이클 시키는 정도고 이 H2NH3는 없애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메이크업을 시키기도 한다. 수소가 부족하니까요. 반응을 이미 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저런 H2S랑 암모니아는 없어진 상태로 얘가 증류탑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증류탑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디젤 같은 거 일부 생성된 거 빼내주고요. 나머지 이제 FCC 쪽으로 무거운 애들 아직 탄소가 여러 개 붙은 애들은 FCC로 넘어가서 크래킹 반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 같은 거 황과 질소 같은 것들은 이런 걸로 전환이 돼서 제거가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first principle에 기반을 한 아스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려 그러면 키네틱들을 엄청나게 추정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추정을 해야 되고 그 촉매가 에이징 되는 거, 금속에 의해서 에이징 되는 거 이런 것도 추정을 계속 같이 해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겠죠. 데이터 포인트 몇 개 없는데 이걸 예측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데이터 기반 모델링이 필요하다. 뉴럴넷 접근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반응기 파트만, 리액터 파트만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들여다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오면은 여기 인렛으로 들어와서 일단 유량이 거의 동일하게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거의 동일하게요. 트레인 이런 반응기가 모여져 있는 트레인 1 이런 반응기가 모여져 있는 이제 트레인 2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반응기 1번, 2번, 3번을 지나면서 각각 촉매층에 황을 제거하는 거, 질소를 제거하는 거, 뭐 CCR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고요. 그걸 싹 통과해서 깨끗하게 된 물론 황은 이제 이렇게 됐고 얘는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 이제 세퍼레이션 단계에서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된 atmospheric residue를 이제 FCC로 넘기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모양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 트레인 1을 통과하면서 제거되는 양을 예측한 뉴럴넷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트레인 2를 통과되면서 제거되는 양을 예측하는 모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완전 깨끗했다면 이만큼 제거를 했겠지만 약간의 촉매에 노화가 발생을 해서 제거되는 양이 그만큼 달성을 못했다.
라는 거를 하나 곱해줘서 이런 에이징 팩터들을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전체에서 다 제거된 양을 예측하는 뉴럴넷 모델 이런 구조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피처들 각각 들어가면 되겠죠. 트레인 1으로 가고 있는 불순물 유량 그리고 트레인 1 쪽 가는 길 관련된 온도들 이건 이제 트레인 2 쪽 불순물 유량 온도 이런 것들을 피처로 넣어주면 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반응 트레인 1과 트레인 2를 통과해서 전체적으로 다 제거된 제거량을 fully connected neural net의 에이징 팩터 곱한 거 fully connected neural net의 에이징 팩터 곱한 것의 합으로서 우리가 모델 예측을 할 거다. 뉴럴넷을 예측을 할 거다. 이 예측된 값과 실제 제거된 양 그거 차이의 제곱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목표가 된다. 그러면 이런 뉴럴넷을 도대체 어떻게 선언을 하느냐 그런 게 이제 살짝 고민이 되겠죠. 저렇게 구성을 하고 싶은데 저런 걸 도대체 어떻게 구성을 하냐가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져 있는 코드들은 많지만 그건 기본적인 fully connected 뉴럴넷에 대한 그런 걸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응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이제 코드를 가지고서 직접 후반부에서 다뤄볼 겁니다. 여기서 일단 피처를 결정을 합니다. 피처를 결정을 해요. 중간중간에 수소가 유입이 됩니다. 수소가 유입이 되면서 온도 제어도 좀 해주면서 수소도 이제 부족하지 않도록 과량으로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제거량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이미 과량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요. 대신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각각의 불순물의 유입 유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표가 황 제거량을 예측하는 뉴럴넷 모델의 피처로는 황이 들어오는 피드 플로우 레이트를 넣어줘야 되겠다. 피처 하나 잡아줘야 되겠다. 트레인 1 쪽으로 넘어가는 피드 플로우 레이트 그거를 이제 그 트레인 1 쪽에 대응되던 플리 커넥티드 쪽에 플리 커넥티드 뉴럴넷의 피처로 잡아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황을 제거하는 촉매는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배정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온도를 피처로 잡아줘야 된다. 트레인 2 쪽에 플리 커넥티드 쪽은 또 이 온도로 잡아줘야 된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 익스포넨셜 폼이라 그랬죠? 이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레니우스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폼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것까지 피처로 좀 잡아주면 학습이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의도에서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질소를 제거하는 뉴럴넷은 이런 것들 피처로 메탈을 제거하는 거는 모든 것에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촉매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CCR도 이런 식으로 이제 피처를 잡아주는 게 리즈너블 하겠다. 화학공학적인 입장에서 이 정도 피처를 잡아줘야지 제대로 예측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이징 팩터. 에이징 팩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아냐면 애초에도 촉매가 있는 반응 속도식은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요. A라는 걸 하나 곱해요. 원래 이 반응 속도 상수죠. 반응 속도 상수에 이 반응이 몇 오도냐에 따라서 농도 곱들로 표현이 될 거잖아요. 반응물의 농도 곱들로. 근데 요 앞에, 원래 반응 앞에 요 에이징 팩터를 하나 곱해줘요. 촉매, 반응공학, 이런 걸 배우면 알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완전 프레쉬할 때, 촉매가 완전 프레쉬할 때는 1인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1보다 작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1보다 작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누적 처리량이 많아지면 영향을 주는 애들의 누적 처리량, CCR, C7, 메탈들 이런 것들의 누적 처리량이 많아지면 점점 감소되는 값이 되도록 그거를 곱해주게 됩니다. 대신에 이게 뭐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값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 웨이팅 팩터는 0.01보다 크게 설정을 하겠다 라는 게 하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W1 같은 경우에도 음수가 곱해지면 이제 뒤집혀서 그려질 거잖아요. 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양수로 한정을 하겠죠. 양수로 한정을 합니다. 양수로 한정을 하는데 양수로 한정을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양수가 뭐 또 여기서 0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둘 다 0.01보다는 크게 해서 학습을 한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뉴럴넷 모델에 이런 웨이팅 팩터가 곱해져 있고 그 웨이팅 팩터에 또 학습해야 되는 W1과 W2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저 W1과 W2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0.01보다 큰 값들로만 제한을 한다. 그럼 또 그거는 어떻게 구현할까? 라는 고민이 들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피처를 어떻게 들고 다닐 거냐, 그리고 에이징 팩터라는 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 라는 걸 살펴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브젝티브 펑션 어떻게 들고 다닐 거냐, 오브젝티브 펑션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까지 또 살펴볼 거거든요. 오브젝티브 펑션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그냥 계산값하고 데이터와 차이 제곱을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로 흐르는 양과 여기로 흐르는 양이 거의 비슷하고 운전 온도도 그렇게 차이를 두면서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거되는 양과 여기서 제거되는 양이 너무 차이가 나지 마라. 에이징 팩터 곱해지기 전에 이 계산되는 값들이, 예측되는 값들이 너무 차이가 나지 마라 라는 페널티 텀을 하나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러미터, 뉴럴넷에 이제 들어있는 패러미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오버피팅이 되지 않도록, 데이터 개수보다 너무 많이 잡히지 않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목적 함수도 이제 조금 변형이 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MSE, 스퀘어드 에러, mean 스퀘어드 에러인데 그거 플러스 뭔가가 더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목적 함수들은 이제 또 어떻게 우리가 선언을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나가야 되는데 패러미터, 뉴럴넷 안에 있는 패러미터를 업데이트 해나가야 되는데 몇 가지의 좀 전략을 제안을 합니다. 전략을 제안을 해요. 여기 피처가 뭐라고 했냐면 온도, 그리고 뭐 플로레이트, 즉 불순물 양이 늘어나면은 제거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거량이 늘어나야 돼요. 이게 양의 상관관계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상하는 대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온도를 높였는데 제거량이 감소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게 사실이라는 거죠. 발생해야 되는 사실. 그럼 뭐 불순물 양이 늘어나면 컨버전 레이트는 뭔가 수렴을 할지 모르더라도 제거되는 그 비율은 수렴할지 모르더라도
뭐 90% 제거된다 이런 거에 수렴할지 모를지라도 제거량이 이제 늘어는 난다는 거죠. 절대값은 늘어가 난다. 들어오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90% 똑같이 제거되면은 훨씬 많이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제거량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간단히 피처를 X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부분은 그냥 뭔가 매트릭스가 곱해지는 거고 거기에 액티베이션 펑션 씌워주고요. 이렇게 생긴 애들. 기울기가 0이거나 양수이거나 이런 애들이요. 그래서 뭐 이 제거량이 예측이 되는 이런 꼴이 바로 뉴랄렛인 거죠. 근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의 기울기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제거량, 델타 x, x를 흔들었을 때 제거량이 우리는 양수가 되길 바라는 거죠. 얘를 흔들었을 때 제거량이 늘길 바라니까요. 즉,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한 거에다가 얘를 x로 미분한 거. 이건 이미 양수라는 거예요. 여기는 a라는 게 나오죠. 즉, 이 a, 즉, 이 뉴랄렛 안에 있는 가중치들. 그게 다 양수면 이게 개런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x에다가 들어온 양에다가 2 곱해서 제거량이다. 2는 뭐 말이 안 되겠네요. 2분의 1 곱해서 제거량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온도 올라가면 제거량도 늘어나고 불순물 유량 늘어나면 또 제거량도 늘어나잖아요. 이게 곱해지는 페로미터 값이 양수면 양의 상관관계가 개런티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랄렛 한번 페로미터 업데이트 한 다음에 양수로 클리핑을 걸어버립니다. 양수로 만들어버려요. 그럼으로써 물리화학적 특성이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뉴랄렛의 웨이트를 양수로 제한을 한다. 두 번째는 임밸런스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아까 설명했던 얘기예요. 트레인 1에서 제거되는 양과 트레인 2에서 제거되는 양이 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게 없으면 한쪽 트레인에서만 다 제거된다고 예측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양쪽에서 정말 다 제거돼야 되지 뭐 한쪽에서는 제거되는 식으로 학습이 되면은 나머지 한쪽이 완전히 학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온도 변하건 말건 제거되지 않는다. 나머지 한쪽에서 2배가 제거된다. 이렇게 학습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트레인 1과 2가 완벽히 동일한 상태로 운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트레인 1에서 제거되는 양, 트레인 2에서 제거되는 양이 측정이 각각 됐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목적 함수를 도입을 해서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 얘는 이제 목적 함수 쪽 선언하는 파트에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촉매가 보통 한 6개월, 4에서 6개월 정도 운전이 돼요. 근데 성능이 변하는 거죠. 촉매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성능이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 28일치 데이터 가지고서 뉴럴렛을 한번 학습을 해요. 처음에는 거의 프레쉬 할 거니까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그냥 운전해요. 그 데이터 가지고서 이제 프레쉬한 촉매의 상태를 예측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거 온도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거는 이거다라고 예측을 해봐요. 테스트를 해봐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됐는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모델 정확도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미 학습되어져 있는 뉴럴렛 웨이트가 한번 찾아졌겠죠. 좋은 패러미터가 하나 찾아졌을 거예요. 거기서 살짝 업데이트를 합니다. 촉매 특성이 뭐 하루 지났다고 확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짝 업데이트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살짝 업데이트 할 때 이제 새로운 또 28일치 데이터를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하고 하루 예측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하루 예측을 하고 이런 식으로 뉴럴렛 모델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겠죠. 28일
데이터로 학습한 29일차 촉매 반응기 모델 뉴럴넷, 30일차 촉매 반응기 뉴럴넷 모델, 31일차 촉매 반응기 뉴럴넷 모델 쭉 해서 매일매일의 뉴럴넷 모델이 구축이 될 거예요. 점점 에이징이 심해지는 게 예측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그 제거량들은 줄어드는 형태가 될 테니까 결국 온도를 점차적으로 높여가면서 이 제거량이 유지가 되도록 그런 운전 조건을 디시전하기에 적합한 뉴럴넷 모델들이 구축이 될 거다.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또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하냐, 코드로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그걸 이제 또 배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학습을 하면 처음에는 한 번도 학습이 안 된 뉴럴넷이기 때문에 첫 28일 데이터로 한 달치예요. 그쵸? 이거를 학습을 하면 트레이닝 코스가 꽤 큰 데서부터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29일 데이터와 어쨌든 최신의 28일 데이터, 최신 28일 데이터 그걸로 이 뉴럴넷 패러미터에서 살짝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살짝. 계속 살짝씩만 업데이트 합니다. 신규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래서 그 트레인이 됐을 때 트레인이 된 거 잘 예측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트레인 데이터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28일 데이터로 이제 29일차 예측해보고 비교할 거고요. 29일에 와서 또 최신 28일 데이터로 학습된 뉴럴넷으로 30일차 데이터 예측해볼 거예요. 29일 거 예측해보고 30일 거 예측해보고 31일 거 예측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린 그래프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뒤에 이렇게 나와요. 29일차 때 예측한 거 31일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본 거야. 테스트 이거예요. 테스트 리졸츠예요. 이거는 트레인 리졸츠가 아니라 테스트 리졸츠입니다. 보면은 모든 이거에 대해서 최대 오차율이 준수한 범위 내로 평균 오차율은 더 그렇고 준수한 오차율 내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CR이 애초에 조금 예측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웬만한 것들이 평균 오차율 3% 이내 최대 오차율은 또 10% 이내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랬죠? 피처로 들어오는 것과 제거량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온도를 퍼터베이션을 줬어요. 온도를 2% 낮춰봤더니 기준값보다 2% 낮춰봤더니 우린 뭘 기대해요? 제거량이 줄어들길 바래요. 근데 이 뉴럴넷의 웨이트를 양수로 클리핑하지 않고서 학습을 하면 온도를 줄였는데 더 많이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또 온도를 늘려봤을 때 제거량이 분명히 늘어야 되거든요. 나머지 조건들 다 동일한 세팅으로 해놓은 상태예요. 온도를 늘려봤을 때 오히려 제거량이 감소합니다.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한 그 클리핑 기법을 사용을 하면은 온도가 줄었을 때는 그 제거량이 감소를 합니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온도를 늘렸을 때는 또 제거량이 증가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가 이론적으로 반드시 만족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반영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이러한 뉴럴넷 모델을 가지고서요. 이런 뉴럴넷 모델 구축한 걸 가지고서 온도를 어쨌든 미니마이제이션 한 걸 디시전을 내야겠다. 매일매일 이제 온도 조건을 잡아주는데 활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존 운전 조건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이제 거의 한 3도 정도 줄인 상태로 운전을 가능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뉴럴넷 모델 구축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운전 최적화를 하는데 활용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정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로 AI 기법과 기존 최적화 기법들이 잘 어우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은 요걸 하기 위해서 뉴럴넷 모델이라는 걸 구축을 해야 됐다. 근데 퍼스트 프린시플 모델로 구축하기에는 이거는 답이 없다. 너무 많은 패러미터를 추정해야 되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바엔 그냥 데이터 기반 모델을 세우자. 데이터 기반 모델을 세우는데 너무 물리화학적 팩트를 깨버리는 모델을 세우면 신뢰성이 아예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이라도 좀 도입을 하면서 하자라는 포인트가 되겠죠. 하자라는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코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코드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에서 코드 설명을 진행을 할게요.